부터 본론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인사를 했지만 다시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자, 대호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제가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 일이 많았어요. 야, 파란만장했더라. 아, 제일 지금 당혹스러운 게 트럼프 쪽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분명히 위헌 판단이 날 것이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편인 걸로 알려져 있던 소위 말하는 대법관, 보수 대법관들도 이것만큼은 트럼프 편은 안 들 것 같다. 그렇죠. 전에 아마 방송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법원장도 트럼프의 그런 관세에 굉장히 회의적이다. 아하.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었는데 네, 그랬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어제 다루셨으니까 네. 원래 사실 제가 오늘 이 관세 판결 내용이랑 이 중국, 이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제 선배님이 빠르게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간단하게 앞에 내용은 조금 패스를 하고 어제 방송을 참조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과 함께 해서 좀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좌충우돌하고 있대. 지금 뭐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되돌려줘야 되는 관세만 2,500억 달러요? 뭐 2,500억 달러. 어우, 맞네. 어마어마하네. 지금 뭐 300조가 넘어갈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 이거 300조요? 네. 와이씨, 300.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몇 개가 있어서 네. 같이 설명드리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300조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데 이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부자 나라라고 해도 이 정도는 감당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더 무서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무서워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야 되나? 이거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하나씩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첫 번째 이 슬라이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는 위헌인데요.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심 미국 무역법원에서 작년 5월에 나왔던 내용의 판결이 뭐였죠? 미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차단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2심, 3심에 이어서 그 결과가 펼쳐진 건데요. 네. 그러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하게 나섰죠. 수년간 우리를 갈취해온 언제 저희가 미국을 갈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미국을 갈취했다 그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다. 아마 너무 기뻐서 다들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아, 기뻐서 춤을 추고는 있어요. 그거는 나도 네.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갈취했다란 말에 되게 기분 나쁘네.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 SNS에 두 가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왔어요.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전쟁, 관세전쟁에서 사실 그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여파가 소비자에게 물가가 전가되는. 왜냐면 맞아요.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관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물건값을 올릴 그렇죠. 수밖에 올릴 없잖아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전가가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관세가 시작되기 전에 불안감이 컸었거든요. 네. 그때의 돌파구로 많이 올렸던 게 자 미국 지수 봐라. 끄떡없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지 않냐. 그렇지. 미국의 뭐 각종 지수는 뭐 좋게 나오긴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죠. 바이든 정부는 입으로만 떠드는데 나 트럼프는 직접 돈을 벌어오지 않냐. 이게 미국을 강대하게 만들 것이다. 어허.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트럼프는 돈을 벌어왔다. 뭐 바이든은 뭐 딴짓만 했는지 몰라도 나는 돈을 벌어오지 않았냐. 그러니 뭐 내가 뭐 저기 그거지. 뭐 지금 매잡는 게 뭐라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갈치라는 표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오늘날 동맹국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에게 무역 적자를 안겨줘서
우리 미국을 자꾸 뜯어먹고 있다. 오히려 동맹국들이 더하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계속 있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거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제 IEPA를 발동시켜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했고 그 뒤에 이제 그러나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준비했던 행정명령 10%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야. 근데 이제 어제 또 15%로 바로 올렸다. 아니 그 순식간에 보면 10%라고 해놓고선 하룻밤 적어내니까 15%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뒤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 처음부터 15%를 계획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잠시 후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네. 미국 언론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자, 미국의 각종 언론 반응, 특히 네. 이제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네.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각국 지도자를 관세로 압박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던 동력을 잃게 되었다. 왜냐면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받기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관세 덕분에 많은 국가의 전쟁을 끝냈고 평화를 얻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관세로 평화, 전쟁을 끝내고 평화, 글쎄,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참 희한하게 이어붙이긴 하네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8개의 전쟁을 끝냈다 했는데 노벨 평화상 받지 못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BBC에서도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SNS에 글 올리는 것만으로도 관세를 부과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 세게 나온 표현들도 많은데. 야, 뭐,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 올리는 것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던 시대는 끝났다. 와. 그렇죠. BBC 아주 세네. 얼마나 무질서한 다른 나라의 압박들을 어떻게 가해왔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더 충격적인 점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연준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사회가 네. 지난 11월까지 네. 데이터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 때문에 그 9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아유, 그렇지. 그게 관세가요. 이게 이게 뭐냐면 사실 그죠? 국내 기업 몇 개 기업, 특정 기업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미국의 자동차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 좀 남아있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하자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의 상당수는 공장을 미국에 안 둬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보는 이유가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두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공장을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는 그 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미국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느냐? 미국 기업은 계속 이익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자꾸 무역 적자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였다는 게 참 이게 트럼프 얘가 알면서도 이러지 않았나.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댔다라고 그러니까 많이들 느끼시죠. 예, 윤석열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2월에 있었던 텍사스 보궐선거.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17%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압승한 지역인데 상원, 하원 의원 둘 다 민주당이 반대로 압승을 한. 그래서 결정적으로 왜 트럼프 공화당 마가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뭐였죠? 마트 앞에만 가면, 마트 계산대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보고서가 연준이 이제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백악관 관계자들이 나서서 저 보고서 논문 쓴 사람들을 당장 징계해야 된다. 에이?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좀 보이시죠? 야, 이거 뭐 네. 입틀막이군요. 트럼프식 입틀막. 아니, 실제로 보면 관세가 올라서 미국 소비자들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이 왜 무역 적자를 보느냐? 미국 기업들이 자꾸 외국 나가서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GM이죠, GM
지금 그게 공장이 어디 있어요? 호주에 있고 우리 이제 인천 부평에 있거든요. 거기서 GM 차를 만들어서 그걸 미국으로 가지고 간다고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판다고. 근데 GM 이 한국 공장에서 만든 그 차 대한민국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 GM에 더 이익이 되는 그 기업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무역 적자로 나타날 뿐인데 여기서 관세를 부과를 딱 때려버렸다? 어쩌려고? 그럼 가격 올라가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점이 원래 자꾸 금리를 내려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던 거였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관세를 저렇게 때리는데 이미 해봤잖아요. 그렇지. 그럼 물가가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냐. 금리 못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멍청한 파워를 교체해야 된다. 연준 의장을. 아, 이번에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법적으로 지금 제동이 몇 개 걸려 있어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 봐라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른 거 맞다 시기적절한 타이밍이었죠 라고 나왔고요. 또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이제 승리한 사실상 승리한 민주당에서도 치고 나오죠. 불법적으로 가져간 달러와 이자를 함께 준비해라 지급해라. 돈 내놔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저건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케빈 뉴섬 주지사고요. 네. 지금 일단 거론되는 금액이 약 300조 정도 될 것이다. 뭐 만약에 기간이 이 판결이 더 늦게 나왔으면 금액은 계속 늘어났겠죠. 네. 이자랑 같이 네. 합쳐서. 그러면 이 얘기가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세환급 소송이 가능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몇 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900개 이상의 환급 소송이 걸려 있어요. 오. 판결 직전에 1월 달에 나온다. 1월 8일 날 나온다. 15일 날 판결 나온다. 하다 밀렸거든요. 어허. 그 직전에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앞으로 더 어떤 기업이 넣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나왔던 배경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신속심리 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이번에 패배하면 미국은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죠. 반대로 소송을 건 기업과 주들에게 관세 환급 소송이 실제로 가능하냐? 그러자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이 핫하게 나오는 거예요. 재판에. 아, 이제 당장 지금 실제로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후폭풍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소송 나온 게 있어요라고 물어봤군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측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당연하지요, 있지요 하면서 이렇게 떠벌떠벌 한 거야.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이번에 여기 2,500억 달러라는 얘기로 이제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베센트 장관이라든가 보면은 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환급은 없다.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거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려고 보여지느냐. 환급 소송이잖아요. 네. 저기서 막으면 된다라는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급 소송에서 막으면 된다. 왜냐면 이거는 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이잖아요. 네. 근데 관세 환급 소송은 또 따로 치러지니까 그렇죠. 따로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끈다거나 뭐 다른 이유를 댄다거나 전략을 그래서, 구사하겠죠. 아, 그리고 두 교환 안 번째로는 되고. 쉽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네. 여기서 환급 소송을 강하게 치고 나가면 네. 눈도장에 찍히잖아요. 아, 미운털 박힌다 이거죠. 그러한 점들이 조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외국 기업들은 관세 환급 소송을 내고 싶어도 못 낼 가능성이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가능은 한데 어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것이 무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또 다음 장 보시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찜찜할 거예요. 다급할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 비준 준비 안 한다고 그러니까. 25% 올린다고 막 압박했지 않습니까? 협박했는데. 그때 일본에는 왜 안 했냐? 일본은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미국 올인 전략을 하고 있어요 이미.
자국 내 상황이 안 좋지만 이번에 미국에다 공장을 다 지어줄게. 아하.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방문을 하죠. 그러한 약간 악수가 될지 묘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었고, 그래서 한국에도 야 너네 비준 준비 안 해 하면서 압박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떠벌린 게 있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와야 되는 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위헌 판결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비준을 안 한 상태예요. 비준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비준을 해야 했던 이유가 사라져 버렸으니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국회가 굳이 비준할 이유가 없어요.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공유하는 걸로 가고 있고 아마 준비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재부 경제부총리 구윤철 장관이랑 뭐 산업부 장관 등등 지금 급하게 회의를 계속 주말 내내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거는 우리는 미국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져갈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내고 있고 아마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플랜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는 단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잘 됐다 이때다 싶어서 뭔가 치고 나가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요거 정부에 맡기도록 하고 저는 자, 근데 트럼프가 그 관세 협상, 관세 그 재판에서 졌는데 그 관세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가 15%인지 20%인지 계속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보시면은 여기도 미국 무역부 대표인데요. 제이미슨 클리어 그리고 베센트 장관, 네. 하워드 러튼 상무부 장관 이게 이제 관세에 있어서 세 축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보시면 301조에 근거해서 새로운 조사를 착수하겠다. 그리고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네 이때다 싶어서 덤벼드는 놈이 누군지 지켜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협박이다. 왜 그러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근데 이 301조, 이게 보통 슈퍼 301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공정 무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주로 뭐 어디에 걸냐면 덤핑에 걸렸어요. 덤핑. 반덤핑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한시적이고 특정한 품목에만 산업 분야가 아니라 품목, 구체적인 품목,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의 시트, 뭐 자동차의 엔진, 뭐 엔진 중에서도 뭐 밸브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역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301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는 있네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제가 같이 설명드릴 텐데요. 네. 법을 지키는 트럼프가 되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다음 장 다음 보시면은 장만 볼까요? 예. 여기 이제 타임라인 구성표인데요. 네. 2월 24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무역법 122조 그리고 301조로 대체 관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 자체의 중점은 뭐예요? IEPA라고 하는 비상경제관한대법을 사용해서 비상사태다. 우리 무역적자 비상사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뭐라 그랬죠? 수입 수출품에 대한 제한이에요. 네. 국가 안보에 그렇죠. 위기가 있을 예,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조류독감이 전 세계가 막 일시적으로 뭐 수입을 그러면. 중단한다거나 수익을 많이 그렇죠. 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닭고기를 잠깐 중단하자. 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군물품을 중단하자.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건데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다. 라고 해서 쓰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이가 경고성 개혁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참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입 수출 제한인데 이거를 관세 부과로 자기 마음대로 법령을 바꿔서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진 거거든요. 그렇죠. 왜? 그 법령 조항에는 어디에도 관세 기억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패배한 건데 두 번째로는 미국 헌법 1조 4항 세금은 의회의 권한이다. 네. 이 두 개를 명백하게 침범하고 있어서 패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임시로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재판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근데 이상합니다. 재판부의 질문이 뭐였냐면 미국의 그동안 수세월 동안 만들어온 미국 무역법이 있는데 그걸로도 관세를 매길 수 있는데 왜 비상경제권한 대권으로 매겼냐. 그게 이 부분인데요. 6개월 동안 최대 15%까지 임시적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10%를 매긴 거다. 15%를 매긴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10%인지 15%까지 임시로 매길 수 있는 게 있는데 아하. 그래서 지금 15%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럼 이거 있는데 왜 안 썼나요? 이걸로 15%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이게 있는데 왜 이걸 안 썼죠라는 질문에 제대로 행정부가 답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이 되었고 7월이 되면 6개월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회를 넘겨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요즘에 의회 상황이 어떻죠? 별로 안 좋죠. 공화당이 계속 이탈이 일어나고 있죠. 네. 조금씩이지만. 네. 트럼프 근데 입장에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죠. 근데 그 조금이지만 지금 현재 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7월부터는 무역법 301조 대체 관세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철, 알루미늄, 자동차 이 부분을 지금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슈퍼 301조. 왜 그러냐면 철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와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해도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어요. 50%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지난번 닉슨 카터 대통령 당시 때 요시다 일본 기업과 네. 이 관세를 부과한 걸로 인해서 재판이 열렸었어요. 네. 이 지퍼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YKK. 근데 이제 미국 법원은 어때요? 미국의 손을 들어줬죠. 네, 그때는요. 그래서 이 철과 알루미늄과 관련된 건 승리한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도 세게 때렸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비상경제 권한 대권이라는 법령으로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수법을 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철과 알루미늄인데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하려면 보고서가 바탕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게 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품목인지를.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임시로 15%를 해놓고 그동안 빨리 지금 하나씩 품목마다 안보의 위험성을 이제부터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시간을 번 거네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시간 벌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속으로는 기뻐서 춤을 추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이번에 이거 이제 MBN 자료인데 이게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보수 성향이 6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법원은 결국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치명적인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뽑힌 대법관들도 이번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6대3이 원래 트럼프 6위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반대로 6대3으로 뒤집어진 결과예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있을 재판 연준 의장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개가 앞으로 중요한 재판들이 많거든요. 네. 처음으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추가되었다. 리더십이 흔들린다.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긴 하네요. 예. 야. 근데 글쎄 뭐 이번 건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뭐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트럼프 이미지에는 좀 많이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의 시간이 6월, 7월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또 뭐가 중요한 시기예요? 네. 중간선거. 중간선거구나. 예. 우리도 지방선거 6월인데 벌써부터 시끄럽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그 안에 있어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무슨 전략을 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은 이유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장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어제 선배님이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돌출합니다. 네. 중국과 뭔가 분위기, 긴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던가 이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투태세에 돌입할 수 있다던가 이러한 긴장감들이 급박하게
빨라지는 경향들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결국에 그 전쟁 카드로 자기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나. 네.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참 우리로서는 참 힘들어요. 사실 베네수엘라까지만 해도 우리랑 그렇게 관련이 없었고 우크라이나도 이래저래 연관은 있지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거든.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피해볼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되는 거는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국과 미국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를 벌였다는 거 이런 것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어떤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걸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일 가장 가능성 있는 추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2028 트럼프 사진을 올리잖아요. 올려왔어요. 네. 마치 자기가 다음 선거에도 또 있을 것처럼. 불가능한데. 저기도 수정헌법이 연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 뭐야. 젠슨 부통령을 막 해갖고 자기가 뒤에서 하려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추론이 나왔었는데, 네. 하버드 교수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니다. 트럼프는 국민들이 뽑는 이 연임이 불가능한 걸 안다. 알겠지. 아래 정상이고.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다. 미국 헌법, 예, 그런 방식이 있긴 있어요. 그게, 그래요. 그,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가 불가능하다든지,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어떤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경우에는 의회가 선출하게 돼 있어요. 또는, 이게 결론이 안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왜 스윙 보터라든지 이런 몇 군데가 결론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연방 대통령을 정해야 돼. 빨리 정해야 돼.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연방 의회가 선출하는 사례가, 작동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긴 있어요, 예외가.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발언이 그냥 하버드 교수가 했으면은, 그렇게 파장이 안 컸을 텐데,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변호사 중 한 명이어가지고. 그 하버드 교수가?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죠. 일리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민주당 지역만 골라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면서 IC 투입해서 쫓아내고 중간 선거가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야, 빌드업이야 벌써? 그래서 근데 저희 여기서 충격적인 게 이번에 윤석열 무기징역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벌써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며칠 안 됐지만 그때 제가 주목하는 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시에 제일 많은 서류를 받았어요. 이건 이상민이 직접 자기 살기 위해서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네. 최상목이 제일 많이 서류 받았는데 내가 왜 주요범이냐 이랬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네, 그 예산도 확보하라 그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목표가 뭐냐? 대통령 선출법을 바꾸는 거였거든요. 이게 재판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대통령 선출법을 바꾸면 뭘 하려고 했을까요? 독재 또는 진짜 V 재료를 안 치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아이디어를 이쪽에서 가져왔다고 봅니다. 야, 찔한데. 그래서 제가 그 판결문을 보고 진짜 비겁한 판결문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장기 집권을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한마디로 선거법을 바꾼다든지 헌법의 일부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황당하게도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위수정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싹 빠졌더라고. 여기도 의회 선출 방식으로 가려고 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사람 체포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자기들만 남아서 의회 선출로 가려고 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의심이 되더라고요. 자, 요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취재를 해서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참 얘기가 참 길어지는데 참. 자, 뭐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잠시 우리가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댓글창에